볼보 S90 T8 엑셀런스 모델입니다. AWD 모델이고요. 볼보 모델의 세단 중에서는 기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은 2016년에 데뷔해서 이제는 약간의 변화가 필요한 그런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아직까지도 약간 클래식하고 중후한 느낌이 좋습니다. 특히 이 라디에이터 그릴은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크게 자리 잡았지만은 주변과의 조화가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토르 망치를 연상시키는 독특한 DRL이 같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야간에 한번 살펴보실까요? 야간의 앰비언트 라이트는요, 앞뒤 도어에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오레포스의 크리스탈 잔 주변에 아주 근사하게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물론 센터 터널 측면 뒷좌석에도 이렇게 앰비언트가 들어오고요. 앞쪽을 보면 발 아래쪽 그리고 크러쉬 패드 중간은 앰비언트가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과감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듭니다. 도어 쪽은 이런 형태고요. 밝죠? 완전히 껐을 때고요. 요건 DRL만 켰을 때입니다. 토르 망치 모양의 DRL을 켰을 때도 꽤나 밝죠? 그리고 이 상태가 헤드램프를 점등한 상태입니다. 좌우측이 각각 움직일 수 있고 또 상향등과 하향등도 역시 개별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꾸준하게 밝은 시야를 유지해 주고요. 과거의 폭과 직진성 아주 좋은 편입니다. 상향과 하향의 변화의 폭도 비교적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하여튼 야간 시야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바깥쪽에서 보더라도 아래쪽에 잔상 같은 것들이 살짝 있기는 한데 이렇게 거슬리는 편은 아니고요. 백색에 가까운 아주 뛰어난 광원을 자랑을 하기 때문에 야간의 시야 확보, 완전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뭐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토르 망치 모양의 DRL은 방향지시 등 역할을 같이 해주고 있고요. 점등된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에도 LED 타입의 방향지시 등이 적용되어 있죠. 테일램프는 실제보다 차가 조금 더 커 보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쉽지만 방향지시 등은 LED가 아닌 일반 벌브가 채택이 돼 있네요. 하단부의 크롬이 조금 과감하게 덧대져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크게 디자인의 일체감을 해치지는 않습니다. 프론트 스커트도 약간 밋밋할 것 같지만 자세히 보시면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들도 담으려고 노력을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전면에서 바라봤을 때보다 오히려 전 측면 쪽 요 각도에서 보면은 굴곡이 조금 더 잘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본닛 위에 주름들이 그렇고요. 측면 바디라인과의 일체감도 수준 높은 디자인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직료 4기통 가솔린 터보 슈퍼차저 엔진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조합입니다. 배기량은 1969cc고요. 엔진 출력은 318마력, 전기모터 출력은 87마력, 최저 토크는 40.8입니다. 시스템 총 출력은 405마력이고요. 복합연비 10.8, 자동 8단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측면부 바디라인은 사뭇 길어진 차체 덕분에 약간 다른 느낌의 기존의 S90은 조금 이질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B필러 쪽이라든가 요 테두리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크롬으로 장식을 해주고 있는데 T8 엑셀런스 모델들의 공통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하단부의 로커 패널도 약간 좀 굴곡을 더 준 것 같고요. 화면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 앞쪽에 보시면 요 크롬으로 덧대져 있는 요 부분에 엑셀런스라고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보이기는 하네요. 휠 타이어는 T8 엑셀런스 모델 전용 20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 사이즈는 245, 40, 20입니다. 아시겠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전기 충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위치는 운전석 팬더 요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앞뒤 오버행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 스포티한 맛도 살아나고요. 특히 앞쪽은 약간 짧고 뒤쪽 오버행이 조금 더 길게 나가는 어떤 그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후륜구동 세단들에서 봤던 그런 프로포션을
볼보 전륜구동 베이스 세단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앞쪽에서의 클래식한 느낌들이 후측면에 와서는 조금 입체감 있는 느낌?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느껴지는데 저는 테일램프 디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는 야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방향지시등이 LED가 아닌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디자인 자체는 실제보다 차가 좀 커 보입니다. 오히려 앞쪽보다 뒤쪽에서 디자인의 변화가 조금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좀 단순한 느낌이 있고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부분들이 저는 앞쪽보다 뒤쪽에서 조금 더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좀 심플하게 가져가고 있고 디퓨저는 살짝 크롬으로 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더 안정성이나 다이나믹한 느낌들 표현을 좀 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양쪽에 듀얼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페이크 머플러가 대세인 거를 감안을 해보면 볼보는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잘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싶고요. T8 모델이고요. 트윈 엔진 AWD라고 엠블럼이 갖춰져 있네요. 트렁크는 전동이고요. 이 안쪽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버튼을 누르면 속도나 소음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주고 있고, 트렁크 공간 자체가 S90이 나쁜 편이 아닌데 이 친구는 조금 좁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배터리랑 전기 모터가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골프백 같은 거 넣으실 때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뒤쪽에 그 냉장고가 들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차량이면 이 상단까지도 마무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조명은 요 위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이 앞쪽에도, 그러니까 이 아래쪽하고 위쪽 모두 다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지죠. 아무래도 구동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펑크 수리킷 갖추고 있고요. 측면에는 12V 파워 아울렛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뒤쪽으로는 응급구조 키트도 갖춰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들도 잊지 않고 잘 좀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꼼꼼하죠. 양쪽 다 갖춰져 있습니다. 손잡이는. 전동 트렁크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작동을 하고 부드럽고 속도 나쁘지 않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가죽과 금속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가죽 촉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의 스마트 키 버튼은 뒤쪽에도 이렇게 음각 처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전기 충전 단자도 이렇게 텐더 쪽에 준비가 되어 있죠. 도어를 열어보면은요, 소프트 크로징 도어, 고스트 크로징 도어가 채택이 안 된 거는 조금 아쉽지만 일단 체결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밝은 베이지 톤의 실내는 고급스럽기도 하고 실제보다 조금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을 차분하게 잘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도어 패널 자체의 디자인도 고급스러우면서 클래식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 특히 가죽이라든가 우드 패널의 텍스처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 요런데 가죽도 정말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컵홀더 같은 경우, 웹포켓의 이 컵홀더 같은 경우에도 바닥 쪽에 공간을 별도로 할애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뒤쪽이 좀 급격하게 좁아지는데 이런 것들은 좀 보완이 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킥킹 플레이트는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요. 야간에 테두리 부분하고 볼보라고 쓰여있는 부분에 조명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페달은 오르간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도 길이라든가 폭 모두 적절하게 잘 대응해주고 있습니다. 1억에 가까운 차량인데 틸팅 앤 텔레스코픽이 수동 레버 타입인 거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물론 안전을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고요. 격벽 쪽을 보시더라도 카펫 같은 것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그리고 고급스럽게 잘 정돈이 되어 있고요. 센터 터널 측면에도 이렇게 가죽으로 덧대어 있는 부분들 좋습니다. 히든 공간인데요. 이쪽에 수납이 또 은근히 많이 됩니다. 손 들어가는 거 보면 아시겠죠. 지갑 같은 거 넣으시기도 좋고 여러 가지 소지품 보관하시기 좋습니다. 운전석 좌측에는 이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전동 트렁크 조절하실 수 있고 주유구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조장치 컨트롤도 정말 묵직하면서도 이런 끝에 오돌도돌하게 되어 있는데 이 만졌을 때의 촉감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위쪽에 가죽까지는 좋은데 이 대시보드 상단의 가죽 질감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다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티치는 나쁘지 않았고요.
이런 하이그로시 패턴들하고 은은한 크롬 광택이 나도록 반딱반딱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이렇게 나무 소재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 있어서 소재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완성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트는 정말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일단 통풍하고 열선 시트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고 앞쪽에 익스텐션까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장 길이가 조절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동 기능 포함을 하고 있고, 이쪽에 통합 컨트롤러가 달려 있는데 이거를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메뉴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안장 길이 조절을 한다든가 등받이의 조임을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마사지 시트를 조절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모두 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물론 럼버 서포트 역시 전동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1959년부터 3점식 안전벨트를 아마 처음 만든 회사가 저는 볼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거 이렇게 깨알로 여기에다가 새겨놨네요. 헤드레스트가 조금 독특한데 체형에 따라서는 약간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엑셀런스라고 음각 처리되어 있고 바이 스웨덴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네요. 이런데 스티치 같은 것들도 마감 좋고요. 그리고 측면에 보시면 스웨덴 국기 같은 거 이렇게 포인트를 해놨는데 이런 시도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시동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이렇게 뒤트는 방식이고 측면에 보시면 역시 오돌도돌하게 처리를 잘 해주고 있어서 보기에도 좋고 촉감도 좋습니다. 뒤쪽에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위아래로 굴릴 수 있고 눌러서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레퍼스랑 콜라보를 통해서 이 기아 노브 자체도 야간에 발광도 되고 굉장히 좀 예술 작품을 하나 여기에다가 심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 시도 나쁘지 않고요. 센터 터널 자체가 높고 이게 쇼 타입이기 때문에 좀 스포티한 맛도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뭐가 되게 많이 뜨잖아요. 안전에 관련된 장비들이 정말 많은 차량이 바로 볼보입니다. 클러스터는 약간 매트한 느낌이 들지만 기능상이라든가 정보를 볼 때 불편함은 없었고요. HUD도 해상도도 나쁘지 않고 폰트 같은 선택 그리고 컬러도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약간 라운드 처리가 돼 있는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클래식한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 커버를 제가 좋아하는 가죽으로 딱 마무리해 주면 이 차가 1억에 가깝기 때문에 그 정도의 호사는 좀 누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좌측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파일러 어시스트에 관련된 기능들 준비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음성 명령하고요. 안쪽 클러스터 안쪽에 있는 메뉴들을 조절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볼륨 컨트롤하고 트래킹 기능도 이쪽에서 다 하실 수가 있죠. BMW의 사운드 시스템은 스피커가 19개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센터 스피커가 마치 포르쉐의 크로노를 연상시키는 그런 느낌이 있죠. 세로형 디스플레이는 시원한 시야를 제공을 해줍니다. 메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엄청 많아요.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ECS 스포츠 모드,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 와이퍼 서비스, 위치, 크루즈 컨트롤, 조향, 가변형, 전조등 엄청 많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오밀조밀하게 있어서 적응하기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점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조장치도 좌우 그리고 뒤쪽까지 모두 다 독립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좀 높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후진을 했을 때의 반응을 보시면 이 카메라의 해상도도 나쁘지 않은 편인데 어라운드 뷰 360도 보기를 했을 때에는 요 중간중간에 광각이 좀 심하게 이 접점이 있거든요. 요렇게 네 군데로 나눠지는데 요 경계에 서게 되면은 약간 좀 사람이 잠깐 사물이 안 보이는 그런 거는 향후에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홈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터치로 되고 여기에 유일하게 물리 버튼은 홈키입니다. 홈키 딱 누르면 기본 설정으로 돌아올 수가 있죠. 그 아래쪽에 물리 버튼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국내에서 사용 빈도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상등 스위치가 제일 운전석에 가까운 쪽에 위치가 됐다는 점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려보고 싶고요. 볼륨 컨트롤은 큼직하고 위쪽도 역시 오돌도돌하게 마감 잘 되어 있는데요. 약간 헐거운 듯한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가벼워서 좋긴 했는데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기어 노브랑
이 뒤쪽에 있는 버튼들은 제가 설명을 서두에 좀 드렸고요.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는 2개가 있는데, 여기는 하이그로시보다 저는 우드 패널, 이 우드 패널이 정말 좋거든요, 볼보가. 우드 패널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이그로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센터 터널이 높고 넓게 자리 잡고 있어서 팔걸이도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런 버튼이나 이 레버 같은 거 마무리 보시면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느낌을 받고요. 가죽 질감이나 마무리 모두 좋습니다. 안에 수납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닌데요. 지금 바닥도 좀 판판하게 잘 돼 있고, 이런 데도 소음 같은 거 방지할 수 있게 우레탄 재질로 살짝 더 커버를 해줬습니다. 2개의 USB 단자, 그리고 이런 그 시거잭 같은 것도 되게 고급스럽죠. 실용적인 공간은 아니다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 당기시면 되고, 안에 카펫 처리도 돼 있고 공간이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고요. 볼보 차량 소개 드릴 때마다 제가 요거는 꼭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 눈꽃 모양이 있는데 요거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요 아래쪽에서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음료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 있고, 요걸 딱 이렇게 누르시면은 에어컨 바람이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유용하죠. 그리고 이 2단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위쪽에 종이 같은 것들, 서류 같은 것들을 이렇게 탁탁 안 구겨지게 보관하시면 깔끔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입니다. 전동으로 측면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기본 디자인은 앞쪽과 같고, 여기에 보시면 잿더리가 있네요. 요즘엔 잿더리 많이 없는데 소지품 보관하기는 조금 좁습니다. 레버는 오토 타입인데 2번 잡아당기면 측면의 선쉐이드까지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보라고 키킹 플레이트는 야간에 일루미네이션이 가능하고요. 발판 같은 거, 신발 벗고 여기에 발을 편안하게 올려놓으실 수 있게 발판도 준비가 되어 있죠. 늘어난 휠베이스나 차체 사이즈는 역시 뒤쪽 공간에서 조금 더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올곧이 다 뒤쪽으로 공간이 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쪽과 같은 형태의 시트는 슬라이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고 앞에 익스텐션도 가능한데, 허리 받침이나 마사지까지 모두 다 지원이 되는데, 슬라이딩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ISO 픽스 가능합니다. 엑셀런스 바이 스웨덴이라고 약간 항공기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의 좌석에서 볼 수 있음직한 그런 형태의 헤드레스트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터널이 앞쪽에서부터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4인승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측면에 이렇게 가죽으로 딱 처리가 돼 있고 스웨이드 재질로 마무리가 돼 있는데, 이런 데 이렇게 보관하는 것들도 어쩜 이렇게 신경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고급스럽고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컵홀더가 독특한데요. 이렇게 커버링이 되고, 이쪽은 또 우드 패널이네요. 커버링이 가능하고 따뜻하게 그리고 차갑게 음료를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오레퍼스하고 콜라보를 통해서 이런 잔도, 저는 처음에 제가 이거 망가뜨린 줄 알았는데 일부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꽉 껴지게 돼 있고 흔들리지 않게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숨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딱 누르시게 되면 화면이 하나 올라옵니다. 약간 흐리게 보이나요? 화면이 하나 올라와서 양쪽 의자의 열선이라든가 통풍 시트,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음료 보관함을 차갑게 할 건지 뜨겁게 할 건지, 보시면 차갑게 하면 파란색 불이 들어오고요. 뜨겁게 하면은 붉은색 불로 이렇게 라이트닝을 해서 표시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빡빡하기 때문에 잡소리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가운데 팔걸이 이 측면에는 야간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안쪽에 공간도 굉장히 깊이가 있고 230V 인버터도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앞쪽에 보시면 USB 단자가 2개 있고 시거잭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여기 보이네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양쪽으로. 그리고 이 뒤쪽은 트렁크 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냉장고가 있습니다. 딱 누르시게 되면 이 앞쪽에서 오레퍼스 잔을 여기에 이제 이렇게 꼽으실 수가 있고요. 뒤쪽에 보시면 2개 정도, 와인병 2개 정도는 올곧이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냉장고가 성능이 좋은 편이죠. 한번 앉아볼까요? 앉았을 때 느끼면, 이거 뭐 무릎 공간이 주먹 하나, 둘, 셋, 4개, 주먹 4개 정도는 여유있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뒤에서 바라보니까 다른 볼보 차량보다 헤드레스트가 조금 덜 답답하게 준비가 좀 돼 있는 것 같고요. 헤드레스트 요 기둥 측면에는 USB 단자가 이렇게 양쪽으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볼보 차량들이 잘해주고 있는 점인데, 평상시에는 이렇게 락을 걸어놓고요. 이렇게 풀게 되면은 좌우 온도 조절 가능하고 블로어의 세기까지도 조절이 가능한데, 끝까지 올리더라도 위 하면서 막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리지 않고
좀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바람을 충분하게 전달을 해주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 측면에 B필러 쪽에 이렇게 에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뒤쪽을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냉각을 시켜주는 점도 장점입니다. 이 스웨이드 재질로 다 되어 있고요. 실내등 LED고요. 파노라마 타입 선루프는 개방감 좋은 편이고, 지금 잘 보시면 선바이저도 가죽으로, 야, 이거 진짜 고급스럽죠. 선바이저가 가죽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측면에 손잡이도 보면은 가죽으로 다 감싸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에 참 신경을 많이 썼다는 점은 아마 1억에 가까운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이 차를 왜 사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룸밀러의 베젤 부분도, 테두리 부분도 얇기 때문에 좀 세련된 느낌 전달이 되고 있고, 실내는 좌우 대칭형으로 비례감이 좋은 편이고, 좌우 대칭형이기는 한데 이 AV에는 운전석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볼보 S90 T8 엑셀런스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2.0L 가솔린 엔진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합을 이루고 있는데요. 굉장히 특이한 것이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에 터보 그리고 슈퍼차저를 더하고 있는 데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얹어진 아주 독특한 형태의 파워트레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션은 8단 미션이 같이 조합을 이루고 있고요. 또 하나 특징적인 부분은 전륜구동 베이스의 차량인데 후륜구동에도 동력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후륜구동엔 모터가 달려있기 때문에 모터류 후륜을 작동을 시키고, 전륜구동은 기존의 다른 S90 라인업과 같은 형태의 기본 전륜구동을 유지를 해주고 있죠. 318마력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 모터에 한 87마력인가요? 86마력 정도가 더해져서 전체 파워는 400마력을 약간 선회하는 그 정도의 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운행을 하는 중간중간에 조금씩 느낄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일정하게 400마력 이상의 어떤 파워를 느낄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터보랑 슈퍼차저 그리고 하이브리드가 시너지를 이루는 그 순간만큼은 아마 차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이라도 누구나 400마력의 파워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엔진 출력 자체가 낮은 편이 아닌데 거기에 전기 모터가 조금 더 협업을 해주니까 확실히 이 출력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부족함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스펜션의 반응은 굉장히 좀 소프트하면서 쫀득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차량은 기본 세단에서 약 12cm 정도인가요? 10cm 이상의 차체 사이즈가 조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공간은 다 뒤쪽으로 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휠베이스의 변화가 있고 차체 사이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승차감, 특히 이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 수준 좀 다른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데요. 아마 에어 서스펜션도 분명히 한 몫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전륜구동 베이스 차량이다 보니까 언더스티어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AWD 4륜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동 배분에 있어서, 그리고 코너링에서 약간 뉴트럴한 느낌들도 중간중간 전달을 해주고 있어서 세단하고의 가격차도 나지만 그만큼 그 가치에서도 차이가 좀 난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S90 자체가 밸런스가 조금 있는 편인데요. 그 차에서 조금 더 뛰어난 파워트레인이 매칭을 이루다 보니까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특히 가속 페달을 밟는 상황에서 코너링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확실히 그 안정감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차가 조금 라인을 꼭 물고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운전자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그런 느낌들이 어떤 주행에서의 안정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더 미러 안쪽에, 이 커버 안쪽에 보시면 미러에 살짝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붉은색으로 꺽쇠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직관성에 있어서 저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BLIS라고 하던가요? 블라인드 스팟을 체크하는 부분은 볼보가 조금 앞서 있었던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역시 굉장히 좀 민감도도 높은 편이고, 시인성이나 운전자한테 이 지각을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특히 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요.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드 모델로서의 어떤 그 조용한 느낌을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터널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일반 그 세단하고도 차이가 날 정도로 MVH가 조금 더 특별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A필러 쪽에서의 풍절음도 시속 한 120, 130 이상 넘어가더라도 크게 거슬리지 않았고요. 네, 블라인드 스팟은 지금처럼 화면에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꺽쇠 모양으로 다시 한번 표시가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볼보에 또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민감도가 높은 편이고요. 조향보조, 그러니까 파일럿 어시스트라고 하는 조향보조랑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 사용했을 때의 편리함이나 듬직한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국내 지형에서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단연 돋보이고요. 아마 글로벌 마켓에서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반자율주행, 조향보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해주는 브랜드인데, 수입 브랜드 중에서는 제가 2개 정도 꼽습니다. 지금 제가 시승하고 있는 볼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하고 메르세데스 벤츠가 조금 이 가감속도 부드럽고 중간에 끼어들었을 때의 좀 움찔움찔하는 것들도 운전자가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반응을 보여주는데, 지금 볼보가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이 가속하고 감속을 반복할 때 약간 좀 그 릴레이가 닿다 떨어졌다는 느낌들이 운전자에게 전달이 되는데, 지금 T8 엑셀런스 모델에서는 조금 덜합니다. 근데 기본 S90 그냥 세단들에서는 그런 점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도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에서 많이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주로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도심 주행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편했던 부분은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같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굉장히 그 정체가 심할 때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좀 밝혀드리고요. 연비 부분은 도심 주행만 했을 때 가장 안 좋았을 때는 8.7까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정체가 심한 출퇴근 시간에 10km가 안 되는 구간을 왕복했을 때의 결과인데,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차량 크기도 있고 또 2리터 터보랑 슈퍼차저가 견합되어 있는 엔진을 채택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납득할 수 있을 정도라고 봅니다. 보통은 한 9km 정도 유지를 해줬고요. 공인연비가 10.8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고속도로에서는 14km, 15km까지도 여유있게 유지를 해줍니다. 현재 지금 요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그러면은 클러스터 상에는 12.5가 확인이 되네요. 요 정도의 연비라고 하면 저는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또 장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잖아요. 물론 장거리를 EV 모드로 갈 수는 없습니다. 약 한 100km 정도를, 그러니까 시속 100km로 약 한 30km의 거리를 갈 수 있는, 설명이 조금 꼬였는데 어쨌거나 한 30km 정도까지는 순수 EV 모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에서 100km까지는 이 내연기관이 또 개입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적으로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인 것 같고요. 거의 연료 소모를 다 했을 때 전기 충전만으로 30km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는 꽤나 실질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 주유를 하기 위해서 또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터리 용량 자체가 크지 않으니까 무게에서도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러니까 그냥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기 충전을 강제할 수가 없고 EV 모드를 강제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한 장점으로 작용을 좀 해주는 것 같네요. 드라이브 모드는 총 4가지를 지원을 해주는데요. 콘스턴트 AWD, 퓨어, 하이브리드, 파워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평상시에는 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하이브리드 모드로 제가 많이 주행을 좀 했고요. 퓨어 모드로 주행을 하게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EV 모드가 개입을 해주게 되겠죠. 이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차량을 충전을 하게 되면 연비가 살짝 떨어지는 것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이 차의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거의 동급에서 최고라고 제가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미들 클래스 세단 그리고 약간 어퍼 미들 클래스 세단의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더라도 거의 최상급의 브레이크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의 비슷한 구간에서 제가 같은 형태로 차량을 많이 좀 테스트를 해보는 편인데요. 반복해서 풀 브레이킹 같은 걸 해봐도 쉽게 필요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요. 또 확실히 짧아지는 제동 거리를 체감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는 담력도 좋고 실제로 이 제동하는 거리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확연히 짧다라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패들 시프트가 없는 거는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패들 시프트를 가지고 기어 변속도 해주고 또 B모드를 선택을 해서 이 충전을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도 패들 시프트에서 좀 작동을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어 노브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맛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메뉴 구성이 대부분 이 AVN 안쪽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복잡하게 보입니다. 근데 일단 적응을 하고 나면은 그렇게까지 많이 불편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근데 분명히 아쉬운 점은 이 내비게이션이 길 찾는 것도 그렇고 인터페이스가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완성차 메이커에서 이렇게 일체감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맵을 선택을 했을 때에는 클러스터 안쪽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연동되는 점들은 참 좋은데 국내의 어떤 소비자 기호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보완을 좀 해줬으면 어떨까 싶고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은 그러니까 개발 단계부터 아예 국내 시장은 별도로 좀 국내 그 내비게이션 업체랑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그런 형태로 다가왔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우디는 조명회사, 볼보는 오디오 회사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사운드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편인데요. BMW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19개라고 하는데 먼저 한번 좀 들어보실까요? 네, 고음, 중음, 저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각 영역대마다의 밸런스나 그 특징들이 기가 막히게 나타내주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막귀가 들더라도 이 오디오는 뭔가 다르구나 라는 느낌이 확 가슴으로 확 다가오는 것 같고요. 저는 오디오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을 할 때 평상시에 안 들리던 소리가 들리면 이 친구는 해상도가 굉장히 높구나, 이 친구는 뭔가 좀 다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S90 T8 엑셀런스에 적용이 되어 있는 BMW의 사운드 시스템이 바로 그렇습니다. 오디오만큼은 차량 가격이 이 차가 9,900만 원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대에 걸맞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플래그십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개인적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점 분명히 좀 해두고 싶네요. 엔진 회전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거친 느낌의 터보랑 슈퍼차저 엔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딱 조합을 이루니까는 기존에 제가 느꼈던 S90의 약간 거친 느낌, 좀 많이 헐떡거리는 느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느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파워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한결 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고요. 배기음은 그냥 나긋나긋합니다. 뭐 어차피 세단이고 달리기 위한 차가 아니다 보니까 세팅 자체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부드럽고 편안한 정도의 배기음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 차에서 제가 배기음이 조금 더 괄괄했으면 좋겠다, 모두 간의 편차가 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차에 어울리는 부드러운 엔진 회전 질감 그리고 편안한 느낌의 배기음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차선 중앙으로 아주 잘 이끌어주고요. 굽이굽이 치는 이런 와인딩 도로에서도 잘 버텨주는데 아쉬운 점이 너무 시간이 짧아요. 지속시간이 지금도 보세요. 조용하십시오 라고 나오는데 지속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게 기술적인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충분히 기술력은 되는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아직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추후에 뭐 한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까지만이라도 좀 늘려줬으면 현행법상이나 현행 뭐 기술 개발되어 있는 기술력을 본다라고 하면 안전이 저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조금 고려를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요. 너무 짧습니다. 이게 참 가운데로 차를 잘 이끌어주고 안정감 있게 코너까지도 보조를 해주는데 너무 짧습니다. 그 지속 시간이. 도심에서 시승을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도 지원을 해주니까 도심에서 교통정체가 조금 심할 때 사용을 하셔도 편리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볼보 하면은 또 시트가 굉장히 유명한데요. 장거리 주행에서의 어떤 편안한 느낌도 참 좋았지만 도심에서 정체 구간이 있을 때 딱 이렇게 마사지 시트를 작동을 시켜주면 정말 편안합니다. 아마 마사지 시트는 독일 3사의 플래그십 차량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 차의 마사지 시트가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요. 또 여러 체형을 두루두루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어서 이 점은 분명히 볼보가 잘해주고 있는 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모두 다 지원을 해주고, T8 엑셀런스 모델에는 뒷좌석도 3인승 시트가 아닌 2인 시트, 그러니까 이 차는 4인승으로 가운데가 딱 이렇게 센터 터널이 갈라져 있고 뒷좌석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뒷좌석도 좌우 모두 마사지 시트가 제공이 됩니다. 슬라이딩만 안 되기 때문에 뒷좌석도 앞좌석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쨌거나 이 시트에 대한 만족도, 마사지 시트가 제대로 작동을 해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심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B모드, 그러니까 드라이브에서 B모드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 배터리 충전도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브레이크를 많이 잡지 않기 때문에 그 회생제동을 통한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속주행에서는 내연기관하고 전기모터가 시너지를 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부드럽다라는 회전질감을 받았는데, 확실히 도심에 들어와서 EV 모드가 아닌 내연기관만으로 작동을 할 때 느낌을 말씀드리면, 기존의 S90의 거친 느낌, 이 친구들의 엔진이 효율도 좋고 힘도 좋고 다 괜찮은데 좀 회전질감이라든가 아이들링 시에 거친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디젤 모델을 따라갈 정도로 좀 거친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것도 느껴지네요. 도심에서만 100% 정체가 아주 심할 때 운행을 하신다면 10km 연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8에서 9 정도에, 8 후반에서 9 초반 정도로 보시는 게 가장 현실적인 연비가 아닐까 싶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퓨어로 바꿔서 100% EV로만 주행을 해보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가뜩이나 이 파워트레인에서 소리가 안 나는 데다가 이중접합 차음 유리가 둘러져 있고 MVH가 조금 더 보강된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정숙하고 고요한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퇴근할 때 도심에서 이제 도심에서 사시는 분들은 교통정체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럴 때 이렇게 EV 모드로만 시속 100km까지, 90에서 100km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물론 거리가 30km라서 조금 제한적이긴 합니다. 어쨌거나 퇴근할 때의 스트레스, 도심 주행에서의 스트레스는 거의 제로에 가깝지 않을까 싶고요. EV 모드로 주행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 매연을 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친환경적인 차량으로서도 손색이 없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